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여기에서 몇몇 분들이 수급자는 일하지 않아도 매달 따박따박 돈 나오는데 무슨 걱정이냐? 수급자는 매달 돈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수입이 줄어든 게 아니니 힘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 중 수급자는 2019년 기준 3.6%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 3명, 많으면 4명 정도가 수급자예요. 정말 작은 숫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급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매달 돈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수급자분이 수급자 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수급자가 되고 나서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수급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몰라요. 관심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제가 수급자가 1인 가구일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2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면, 일도 안 하는데 매달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쩌다 뉴스에서 부정수급자 이야기가 나오면 수급자 모두를 무슨 잠재적인 범죄자 보듯이 수급자를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부정수급자는 단 1%도 되지 않고 이마저도 수급자 개인이 작정해서 부정수급자 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말이죠.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 정말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수급자 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웬만큼 힘들지 않고서는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급자분이 제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일 때도 많은데요. 그나마 저에게는 마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정작 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 많으시거든요. 잘못 말했다가는 수급자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긴장하게 되고, 또 주민센터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니까 주민센터 공간 자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말해야 한다면 자신의 힘든 이야기,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은 또 주민센터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주민등록증명서, 과제관계증명서 이런 거 떼는 것도 인터넷으로 다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동네에 주민센터가 가까이 있는데도 되게 멀게 느껴지거든요. 대상자분들이 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 이런 데 가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마음도 들 거예요. 난 정말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데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고민하다 주민센터에라도 말해봐야겠다 해서 주민센터에 가면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직원에게 가서 내 상황을 다 말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수급자분이 느끼는 박탈감, 수치심 등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좋은 직원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만난 직원이 아무렇지도 않다듯이 그 정도는 수급자 되기 어려워요. 그 정도 아프신 거면 일할 수 있어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요. 정말 힘들게 마음 먹고 말한 건데 그 마음이 다 무너지죠. 그럼 얼만큼 어려워야 수급자가 되냐? 수급자가 되려면 4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뭐 예외사항이라던가 공제액 이런 것은 빼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52만 원 이상 있으면 수급자가 안 돼요. 내가 만약 아무런 재산이 없고 매달 50만 원씩 번다 하면 수급비가 2만 원 나와요. 일을 하든 나라에서 주는 거든 자식들이 주는 거든 상관없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예 없어야 5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전월세 보증금이 어느 정도 있다던가 저축한 게 어느 정도 있으면 이 52만 원에서 또 깎이는 거죠. 폐차 일보 직전에 자동차라도 있으면 장애인이 아니고서는 수급자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근로 능력도 없다고 인정받기 어려워요. 병원에서 내가 이제까지 수술받고 치료받고 약 먹고 한 것 몇 개월치를 수두룩하게 내야 근로 능력 없다고 겨우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말까예요. 이건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거의 장애인 수준이 돼야 한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이걸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65세가 넘으면 근로능력을 없다고 봐서 그 수급자 되기가 그나마 나은데 65세가 안 됐는데 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이 아프신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일 안 하는데 돈 받으니 좋겠다 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아픈 것에 대해 공감을 못하겠다 하시는 것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아프고 싶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자식이라고 해도 다 각자 사는 세상인데 누가 부모님을 챙겨주나요? 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그것도 다 소득으로 잡아서 이미 수급비에서 깎는데 말이죠. 자녀가 부모님을 하나도 안 도와줘도 나라에서는 자녀 소득이 175만 원 이상이면 수급비를 깎고 246만 원 이상 있으면 수급제에서 탈락시켜요. 만약 부양의무자가 예금, 적금, 자동차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집이 3억 9천6백만 원 이상이면 수급자 탈락해요. 그나마 작년에 비해 올해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이 정도예요. 그전에는 더 까다로웠죠.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수급자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까 우리나라 수급자는 100명 중 3명에서 4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나마 이것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65세 이상부터가 많고 그 아래는 이보다 더 적거든요. 그 숫자로만 봐도 수급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수급자 되기가 힘든데요. 문제는 수급자 돼도 힘들어요. 수급자가 되면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수급자에 대한 감시가 들어오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 부모님,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서 수급자분이 수급자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수급자에서 바로 탈락시켜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기준이 너무 높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65세가 되어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 받았다고 수급자가 탈락되고,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해서 소일거리라도 하면 수급자 탈락되고,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한 며느리 월급이 올랐다고 탈락, 다니던 복지관에서 후원자 연계해줘서 후원금 좀 받았더니 수급자 탈락, 아파서 보험금 받았다고 탈락, 이사 갔다고 탈락, 집 팔아서 탈락, 팔지도 못하는지 집값 올랐다고 탈락, 취업도 못했는데 학교 졸업했다고 탈락, 아프던 게 조금 나았다고 탈락, 누가 자동차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그것도 탈락. 이러다 보니 수급자분들은 뭘 해도 자유롭게 하지를 못해요. 자식이 좋은데 취업했으며 축하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나 수급자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이 현재 수급자들의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 다 겪어도 수급비라도 많으면 좀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받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볼게요. 일했을 때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돈이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9만 원, 3인 가구 116만 원, 4인 가구 142만 원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받았을 경우이니까 이보다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무튼 혼자 살 때 52만 원 받는다고 해봐요. 여기에서 월세 나가지, 공과금 나가지, 교통비 나가지, 기본 생활비 나가지. 이러면 뭐가 남나요? 주거급여 있으니 월세는 괜찮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거급여로 월세만큼을 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도 비싼 지역들은 특히 더 그래요. 수급자는 쌀이나 공과금 할인 같은 게 많이 있다고 해도 완전 무료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요. 교통비도 지하철만 무료지 버스는 무료가 아니고요. 그나마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나 약값을 많이 감면받는데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보다 공제되는 항목이 적어서 생계급여를 받아도 의료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월세, 공과금, 교통비와 같은 고정 비용을 빼면 줄일 수 있는 게 식비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수급자분들은 먹는 것을 최대한 아껴요. 어떤 분은 제일 싸고 포만감 있는 게 건빵이더라 하면서 건빵으로 식사를 때우기도 하고요. 그냥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까 제가 근로 능력 없는 것으로 판정받으려면 웬만큼 아파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아프면 먹는 것이라도 영양가 있는 것으로 든든하게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하는데 수급비가 너무 적으니 이게 사실상 힘들어요. 수급자분들은 박물관이나 고궁 입장료, 주차비 무료 이런 혜택 정말 많은데요. 이걸 누리는 수급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수급자는 어쩌다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정말 마음 먹어야 할 수 있고요. 누가 결혼한다더라, 누가 돌아가셨다더라 하면 당장 걱정되는 게 경조사비예요. 이러다 보니 어딜 가는 것도 누굴 만나는 것도 굉장히 고민돼요. 집 밖에 나가면 다 돈이니까요. 이게 끝없이 반복되면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느낌을 받는데 이러면 우울증으로도 이어져요. 게다가 요즘처럼 장마다 태풍이다 해서 물가까지 비싸지면 수급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수급자 되기도 힘들지만 수급자 돼도 힘들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수급자에게 갔던 오해들이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풀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은 이만 안녕.